직원 한 명이 1년에 450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이요? 천만에요. 애플 직원 한 명이 버는 돈은 3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구글이요? 구글은 더 낮아서 25억 원입니다. 무려 14배에서 18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실리콘밸리의 거대 공룡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걸까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하는 곳도 아니고 혁신적인 하드웨어 만드는 곳도 아닙니다. 심지어 직원 수는 500명 수준에 불과해요. 애플 직원이 15만 명, 구글이 18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3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바로 성적 욕구를 건드린 거죠. 이 회사가 바로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제국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회사를 8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성도 최고인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아무도 안 사려는 걸까요? 여기엔 충격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리팬스는 2016년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창업자는 팀 스토클리라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이 플랫폼을 만들 때는 성인 콘텐츠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후원 플랫폼이었어요. 당시에 패트리온이라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걸 벤치마킹한 거죠. 음악가들이 팬들한테 독점 음원을 팔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리사들이 비밀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초기 사용자는 몇천 명 수준이었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창업자가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검열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성인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했는데 온리팬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든 허용했어요. 이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조금만 노출이 심해도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팔로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늘 불안했어요. 언제 계정이 날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온리팬스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규제를 안 하니까 안심하고 콘텐츠를 올릴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콘텐츠는 당연히 금지지만 합법적인 성인 콘텐츠는 자유롭게 허용됐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2018년 사용자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2019년에 100만 명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폭발합니다. 결정타는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됐죠. 사람들이 집에 갇혔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니까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온라인 쇼핑이 폭발하고 넷플릭스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성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트립 클럽은 문을 닫았고 관련 업소도 영업이 중단됐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 욕구가 갈 곳을 찾다가 온리팬스를 발견한 겁니다. 기존 성인 사이트보다 더 개인화되고 더 상호작용적이고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플랫폼이었니까요.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직접 구독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맞춤형 콘텐츠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성인 사이트는 일방적이었지만 온리팬스는 쌍방향이었어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실직자가 폭증했어요. 식당 웨이터, 헬스장 강사, 행사 도우미 같은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았고 온리팬스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콘텐츠만 만들면 되니까 진입 장벽이 낮았어요. 위험하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 중간에서 착취할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면 당장 생활비는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크리에이터가 7배 이상 늘었어요.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급증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온리팬스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팬데믹이 만든 수혜 기업이 된 거죠. 지금 온리팬스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419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부산 인구가 340만 명 정도입니다. 부산 사람들 전부가 온리팬스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영상, 사진, 메시지를 업로드해요.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하루에 수백만 건입니다. 그럼 이 콘텐츠를 보는 팬은 얼마나 될까요? 3억 50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니까 미국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 사용자를 합치면 거의 미국 한 나라 전체 인구만큼 되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죠. 한 달에 발생하는 트래픽이 4억 8천만 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급 트래픽입니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 하나가 이 정도 규모로 성장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까요? 2023년에 매출이 13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죠. 중견기업 수준의 매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2024년에 매출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72억 달러로 뛰어올라요. 우리 돈 약 10조 원입니다. 1년 만에 5.5배가 성장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말이 되는 성장률일까요? 보통 스타트업들도 초기에 100%에서 200% 성장하면 잘하는 건데 올리펜스는 이미 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4보 50%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들어왔고 더 많은 팬이 가입했고 구독료와 팁이 폭증한 겁니다. 플랫폼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된 거죠. 수익 구조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온리펜스는 크리에이터가 80%를 가져가고 플랫폼이 20%만 챙겨요.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 볼까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55%, 플랫폼 45%입니다. 트위치는 50대 50이고요. 앱스토어는 무려 3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온리펜스는 20%밖에 안 가져가요. 크리에이터한테 훨씬 유리한 구조죠.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은 콘텐츠를 팔아도 온리펜스에서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요. 전체 크리에이터 수익이 연간 60억 달러면 회사는 그중 20%인 12억 달러를 가져가는 겁니다. 크리에이터한테 후하게 주면서도 회사는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씁쓸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해요. 평균적으로 크리에이터가 한 달에 150달러에서 180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죠. 한 달 내내 콘텐츠 만들어서 25만 원 버는 겁니다.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 실제로는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33%를 독식합니다. 49만 명 중에서 4만 명 정도가 전체 돈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명이 있으면 딱 한 명이 전체 수익의 33%를 혼자 가져간다는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푼돈을 벌고 극소수만 대박을 터뜨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상위권은 얼마나 벌까요? 상위권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블랙 차이나라는 사람은 한 달에 200억 원을 벌어요.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생 벌 돈을 한 달에 버는 겁니다. 래퍼 이기 아젤리아는 한 달에 110억 원을 벌고요. 21살인 바드바비는 온리펜스 시작하고 1년 만에 79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이미 유명인이었다는 겁니다. SNS에서 팔로워가 수백만 명씩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무료로 콘텐츠 보여주다가 온리펜스로 옮겨서 유료화한 겁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셀럽의 더 사적이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기꺼이 돈을 내는 거죠. 한 달에 10달러, 20달러 정도는 충분히 낼 만한 금액이니까요. 그럼 온리펜스 회사 자체는 얼마를 버는 걸까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2024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 2조 원 정도예요. 근데 이 회사 직원이 몇 명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 약 500명 정도입니다. 500명이 2조 원을 버니까 1인당 매출이 40억 원 나와요.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플 직원이 15만 명인데 매출이 4,800억 달러거든요. 1인당으로 나누면 32억 원이 나옵니다. 구글은 직원이 18만 명에 매출이 4,500억 달러니까 1인당 25억 원이고요. 온리펜스가 애플보다 25%더 효율적이고 구글보다는 60%나 더 효율적인 겁니다. 매출 기준만으로도 이 정도예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온리펜스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예요. 매출의 절반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5% 정도고 구글이 23% 정도거든요. 온리펜스가 2배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4억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애플 직원은 1인당 순이익이 8억 원, 구글 직원은 6억 원 정도인데 온리펜스는 무려 4억 50억 원입니다. 50배에서 7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답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온리펜스의 효율성 비밀은 구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419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사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하면 돼요. 넷플릭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씁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제작비 240억 원 들었거든요. 스태프 고용하고 배우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마케팅까지 해야 합니다. 온리팬스는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다 합니다. 회사는 결제 시스템, 보안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만 관리하면 끝입니다. 인프라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도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광고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광고 영업팀이 필요하고 브랜드 세이프티 체크도 해야 하고 광고 수익 배분 계산도 복잡해요. 온리팬스는 그것도 없습니다. 팬이 크리에이터한테 직접 돈 내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완벽한 성공 모델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는 시스템이죠. 우버를 생각해 보세요. 우버는 자동차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사들이 자기 차를 가져오고 기름값도 자기가 내고 보험도 자기가 들어요. 우버는 그냥 앱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집 주인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청소도 자기가 하고 관리도 자기가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챙겨요. 온리팬스도 똑같습니다. 콘텐츠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크리에이터가 전부 알아서 합니다. 촬영 장비도 크리에이터가 사고, 편집도 크리에이터가 하고, 마케팅도 크리에이터가 합니다. 회사는 중간에서 거래만 성사시켜주고 20%를 가져가는 겁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구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예요. 온리팬스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돈을 쓰는지 전부 추적됩니다. 얼마를 쓰는지, 언제 쓰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타입의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모든 행동이 기록돼요. 이게 왜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일까요? 이건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솔직한 욕망에 대한 정보거든요. 구글을 한번 볼까요? 구글은 검색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무슨 정보를 찾는지 알죠? 이걸로 타겟 광고를 합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소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누구랑 친한지, 무슨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어떤 게시물에 반응하는지 파악합니다. 이것도 광고에 활용하죠. 근데 온리팬스가 갖고 있는 건 성적 취향 데이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데이터냐면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정보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특정 타입의 콘텐츠에 매달 10만 원씩 지출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한테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 구매 확률이 엄청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갑을 열 의향이 증명됐으니까요. 개인별 취향은 물론이고 정확한 지불 의사 금액까지 알 수 있어요. 시간대별 소비 패턴도 파악됩니다. 주중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다든지 주말 오후에 주로 접속한다든지 하는 정보들이죠. 지역별 선호 트렌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타입이 인기 있고 유럽에서는 어떤 스타일이 선호되는지 전부 데이터로 쌓여요. 이 데이터의 가치가 연간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데이터로, 페이스북이 소셜 데이터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면 온리팬스는 욕망 데이터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이죠. 사람들이 구글에는 생일 선물 추천 같은 걸 검색하지만 온리팬스에서는 자기의 진짜 성적 취향을 드러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온리팬스에서는 솔직해집니다. 이게 온리팬스 데이터의 진짜 가치예요. 단순히 성인 콘텐츠 플랫폼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빅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진 않지만 플랫폼 내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 무서습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에 1.3711조 원까지 확장될 전망이거든요. VR 헤드셋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경험이 가능해지면 성인 콘텐츠도 평면 영상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직접 경험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지금도 연 10조 원 규모인데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면 100조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역사적으로 VHS, DVD, 스트리밍 발전에 성인 콘텐츠 시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VR 기술도 성인 산업이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온리팬스가 완벽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효율도 업계 최고고 미래 전망도 밝아 보이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2024년 초에 온리팬스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희망 가격을 80억 달러로 제시했어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연매출 10조 원에 순이익이 5조 원 나는 회사를 80억 달러에 판다는 건 사실 저렴한 가격입니다.
PER로 따지면 7배에서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성장하는 테크 기업은 PER이 수십 배에서 30배는 되는데 말이죠.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합니다. 평판 문제예요. 온리팬스는 어떻게 포장해도 성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회사를 인수하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특히 상장사들은 주주들한테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성인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겠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은 ESG 투자 원칙을 따르는데 성인 콘텐츠 사업은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투자자들도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사모펀드가 온리팬스 인수를 검토했다가 LP들의 반발로 포기한 사례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성인 콘텐츠는 나라마다 법이 완전히 다르고 규제도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사업이 멈출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 8월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온리팬스가 갑자기 성인 콘텐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유는 결제 대행사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성인 콘텐츠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온리팬스가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이 폭발했어요. 온리팬스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수입원을 잃게 생긴 거니까요. SNS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결국 온리팬스는 발표 6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어요. 성인 콘텐츠를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회사의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세 번째는 금융 문제입니다. 은행들이 성인 콘텐츠 관련 거래를 극도로 꺼립니다. 신용카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성산업은 불법 거래나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거든요. 금융회사들은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서 아예 거래 자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온리팬스 결제를 차단하면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1년에 비자가 온리팬스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리팬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물론 온리팬스는 비상장이지만 내부 평가액이 떨어진 겁니다. 결제망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게 인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회사를 사고 나서 갑자기 결제가 막히면 어떡하나요? 수조원 날리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콘텐츠입니다. BBC와 로이터가 온리팬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동 성착취물이 플랫폼에서 발견됐습니다. 2024년 미국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 보고서를 보면 온리팬스에서 3,152건의 아동 성착취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 전체 신고 건수가 2,050만 건인데 그중 352건이 온리팬스 관련이었습니다. 비율로 치면 0.052%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로는 350건이 넘는 겁니다. 350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더 끔찍한 건 미성년자가 직접 온리팬스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협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를 올리다가 신상이 노출되면 가해자들이 협박을 시작합니다. 학교에 알리겠다, 부모님한테 말하겠다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강간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경찰 신고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리팬스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플랫폼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온리팬스는 이런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정을 만들 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해요. 운전면허증이랑 셀카를 동시에 찍어야 하고 사회보장번호도 입력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셀카 재인증도 시키고요. AI 알고리즘이 24시간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내용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든 콘텐츠를 사람이 직접 검토한다고까지 주장해요.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죠. 결정적으로 2025년 1월에 영국 정보위원회에서 온리팬스한테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연령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온리팬스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죠. 인수 후 대규모 스캔들이 터지면 CEO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인수 전에 실사를 진행하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드러납니다. 과거 몇 년간의 신고 건수, 법적 분쟁 사례,
규제 위반 내역들이 다 공개되어 벌금 납부 기록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 스캔들들도 전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인수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죠. 80억 달러를 부르던 걸 60억 달러로 내리고 다시 40억 달러로 내려도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내년에 또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결제망이 끊길지 안 끊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수조 원을 투자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온리팬스는 일반 플랫폼이 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OFTV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성인 콘텐츠 없이 요리, 운동, 음악, 코미디 같은 일반 콘텐츠만 올리는 플랫폼입니다. 유명 셰프를 데려오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도 영입했어요.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리팬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요리 보려고 온리팬스에 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훨씬 좋은 요리 영상이 넘쳐나는데 왜 온리팬스를 쓰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피트니스 콘텐츠가 무한정 있는데 굳이 온리팬스를 쓸 이유가 없죠. 뮤지션들이 온리팬스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순수하게 음악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영상을 섞어서 올려야 구독자가 생깁니다. 절벽 다이버나 운동선수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5% 미만입니다. 사르식 9만 명 중 건전한 콘텐츠만 올리는 사람은 20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리팬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성인 콘텐츠와 동의어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돈은 성인 콘텐츠로 버는데 일반 플랫폼이 되려면 매출이 급감하고 성인 플랫폼으로 계속하면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주주 구조도 문제입니다. 대주주가 레오 라드빈스키라는 사람인데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성인 캠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2018년에 온리팬스 지분 대부분을 인수해서 지금은 억만장자가 됐죠. 배당금만 1년에 수천억 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거의 안 합니다.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인 플랫폼 주인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회사 내부 정보도 극도로 비공개입니다. 재무제표를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이나 이익은 전부 추정치입니다. 이런 재무 투명성 부족 때문에 상장도 어렵고 인수자 입장에서도 실사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온리팬스는 수익성으로는 환상적인 회사입니다. 직원 1인당 순이익이 45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효율성 면에서는 애플이나 구글을 압도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면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VR 기술이 발전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가능해지니까 수요는 더 늘어날 거예요. 크리에이터들도 계속 유입될 것이고 팬들도 계속 돈을 쓸 겁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메인스트림이 될 수는 없어요.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증권거래소가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상장을 승인하겠어요? 나스닥도 안 받아줄 거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도 극도로 어렵습니다. 80억 달러를 불렀지만 살 사람이 없었잖아요. 50억 달러로 내리고 30억 달러로 내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이니까요. 금융권은 계속 거부할 겁니다. 은행들이 성인 콘텐츠 사업과 거래하는 걸 꺼리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신용카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결제망이 끊길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꺼립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는 절대 투자 안 할 거예요. ESG 원칙에 위배되니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꺼릴 겁니다. 친구들한테 나 온리팬스 주식 샀어 라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규제 당국의 감시도 계속될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플랫폼이 크면 클수록 관리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도 AI와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문제가 터지는데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스캔들이 터지고 또 벌금을 물고 또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결국 온리팬스는 영원히 디지털성 플랫폼으로 남을 운명입니다.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돈도 계속 벌겠지만 마인스트림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80억 달러를 부르든 50억 달러로 내리든 살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 영역 자체에 제약이 있는 거죠. 이게 온리팬스의 현실입니다. 빅테크를 능가하는 효율성, 하지만 절대 빅테크가 될 수 없는 운명. 돈은 벌지만 사회적으로는 영원히 그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